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83차 청조포럼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플라자 호텔에 모이는 대신 이렇게 녹화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연사로 모시는 분은 H2 코리아의 김성복 단장님이십니다. H2 코리아는 산업자원부의 지원단체로서 수소융합 얼라이언스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김성복 단장님은 1962년생으로서 창원대 경영학 석사, 미국 카네기 멜론대 정보과학 석사를 취득하고 2004년부터 산업자원부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는 산자부 가스산업과 가스공사 총괄을 담당했고 2012년부터 15년까지는 외교부 주 투르크메니스탄 상무관 에너지관을 역임했습니다. 2019년부터 2020년 8월까지는 산자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보과장을 역임하였습니다. 지금부터 2050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수소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김성복 단장님의 강연을 들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수소융합 얼라이언스 김성복 단장입니다. 우리 회장님 소개시켜 주신 대로 산업부에서 한 30년 근무하다가 작년에 이제 명예퇴직을 하고 이 수소경제 쪽에 조그마한 힘이 될 수 있을까 싶어서 이제 단장으로 작년에 10월에 취임을 했습니다. 물론 그 동안에 이제 산업부에서 에너지라든지 산업이라든지 이런 쪽을 했기 때문에 새롭게 틀을 놓는 수소경제에 제가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그 청조포럼 아주 유서 깊은 청조포럼 재경 부산고총 동문회 초청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감사를 드리고요. 사실은 좀 이렇게 얼굴 뵙고 이 말씀을 좀 드리고 하면 좀 더 아주 좋았을 텐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말씀드리고 혹시 또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한 번 더 다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릴 그것은 2050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수소경제 활성화 방안. 그래서 이제 자 그러면 탄소 중립 또는 수소 경제가 태동하고 추진하게 된 배경 그리고 글로벌 동향 그다음에 이제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 수소 경제 활성화 정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또한 뭐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또 관련도 계시고 뭐 여러 분야에서 계시겠지만 민간 부분에서 그러면 수소 산업을 어떻게 진출하고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이런 전략에 대해서 또 좀 말씀을 드리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로 오늘 이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오늘도 사실 비가 오고 막 태풍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뭐 가을 장마라 그러고 독일에서도 얼마 전에 아주 기습폭우가 생기고 그다음에 일본, 중국은 뭐 아주 또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기후변화가 가속화되고 대기오염이 가중이 되면서 특히 CO2 풀이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그런 온실가스가 배출이 되면서 기온이 이제 상승하는데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쳐서 지구 평균 온도가 지난 1951년 대비는 1%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난 100년간 1.8도가 상승을 해서 여러 가지 이제 기후적인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과연 그럼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지구온난화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1도씨 상승을 하게 되면 폭염, 폭설, 태풍, 산불 이상 기후가 이제 점점 더 증가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증기 함유량이 한 7% 정도 증가를 해서 1도가 올라가면
태풍의 강도가 이제 점점 더 세집니다. 그래서 저도 뭐 겪으면서 수술을 했습니다. 매미라든지 셀마라든지 뭐 프라피루면 여러 가지 하여튼 태풍의 강도가 세지고 그다음 비가 한번 오면 굉장히 강수량이 많아지죠. 그런 거로 인해서 21세기 말에는 폭염 일수가 한 3.5배 증가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인류의 지속 가능성과 생존과 직결되는 그런 문제로 지금 이제 코앞에 와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구 온난화를 어떻게 우리가 이제 어떤 것이냐? 여기 오른쪽에 이제 그 그림을 보시면은 폐기물이나 이런 농업 축산 이런 걸 통해서 나오는 것은 메탄, CH4, 메탄이 이제 생성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료 같은 거 사용하면은 아산화질소 같은 게 나오고, 그다음에 에너지, 뭐 자동차라든지 여러 가지 발전, 화석연료 발전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제 그 CO2가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모여서 교토 의정서에 의하면 6대 온실가스로 지금 이제 지칭을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이산화탄소가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그 온난화 지수 1로 놓고 이제 메탄이 사실은 양은 적어서 그런데 온난화 지수로 보면 이산화탄소 대비 21배. 그다음에 아산화질소는 310배. 그다음에 수량은 작지만 뭐 수소불화탄소라든지 과불화탄소, 육불화학 이런 거는 그 뭐 1,300배에서 23,900배까지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온실가스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통칭 이산화탄소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이산화탄소가 한 88.6%. 그다음에 그 메탄이 4.8%. 그리고 이제 이 불화탄소, 그러니까 불소가 들어간 탄소 이런 것, 요건 이제 냉매라든지 전자제품 그 반도체 공정에서 그 세척용으로 쓰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게 한 3.8% 이렇게 지금 이제 온실가스가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온난화가스 배출되는 이게 그러면 우리 국내는 어느 정도 현황을 갖고 있느냐? 전체적으로 7억 2,760만 톤이 지금 이제 2018년에 생성이 돼 있습니다. 그 중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91.36%가 CO2입니다.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그 메탄가스, 요게 3.81%, 아산화질소가 1.98%.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불화탄소들은 뭐 그렇게 숫자가 한 3%가 좀 안 되죠. 2.몇 %. 요렇게 지금 그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게 그럼 온실가스 배출 원료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출 원료를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총 배출량이 7억 2,760만 톤인데 에너지가 6억 3,240만 톤. 그러니까 에너지 사용, 다시 말해서 석탄 발전, 뭐 화력 발전, 가스 발전, 석유 발전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에너지를 통해서 사용하는 거, 전력 사용, 그다음에 자동차 사용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에너지 쪽에 차지하는데, 그래서 순수하게 에너지 산업에 2억 8,700만 톤, 39.5%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제조업과 건설업은 25.6%인 1억 8,600만 톤, 수송 분야, 그러니까 차량을 통해서 일어나는 게 9,800만 톤, 13.5%. 그다음에 가정용, 상업용 이런 거로 쓰는 게 이제 한 7.2%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철강, 화학 이 분야인데, 철강은 여러분들이 공정은 이제 뒤에도 뭐 잠깐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공정이 아시다시피 철강의 그 철강석을 녹여내기 위해서 코크스라는 석탄을 활용한 그 코크스를 넣고, 그 코크스가 열을 내면서 철광석을 녹이고 철을 한 곳으로 모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거기서 사실은 그 95.3% 거의 우리나라 전체 자동차에서 일어나는
그런 그 배출량과 맞먹는 뒷부분에 이제 수소경제 하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거고요. 화학은 화학 정제 과정이라든지 화학 제조 과정 이런 걸 통해서 이제 4,600만 톤. 그리고 산업 공정은 시멘트도 시멘트를 만드는 과정에서 석회석을 이게 열을 가해서 시멘트를 만들거든요. 그 과정에서 불을 떼 가지고 각종 뭐 바이오매스든 뭐 여러 가지 하여튼 시멘트는 여러 가지 많이 뗍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도 나오고 그런 부분이 이제 한 2,400만 톤. 그리고 F가스 아까 말씀드린 F가스라는 게 뭐 불화탄소라든지 이런 불소 계열이 들어간 냉매나 어떤 그런 산업용으로 쓰이는 게 이제 한 2천만 톤 정도. 그러면 폐기물은 주로 이제 매립이나 소각인데 폐기물은 주로 이산화탄소가 나오죠. 매립을 해도 거기서 메탄가스. 그래서 저런 상암이나 어디 부산의 저기 반송동인가 이런 데 보시면은 반송동에 이제 매립지가 있었는데 그 매립지에서 나오는 메탄가스를 다시 연료로 활용한다든지 그래서 그게 메탄가스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 그 상황이었고 소각을 하면 여기 역시 이제 아산화질소라든지 메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배출 흡수량이 있는데 4,100만 톤이 7억 2,700만 톤 중에 4,100만 톤이 배출 흡수를 합니다. 요게 뭘까요? 요거는 우리 잘 아시는 산림이 한 4,100만 톤 정도를 이제 흡수를 합니다. 이산화탄소를 광합성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먹고 산소를 내놓으니까 그래서 총 순 배출량은 6억 8,600만 ton 정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는 온실가스가 뭐고 원인이 뭐고 배출량이 어떻게 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온실가스 그럼 감축 방향이 어떻게 되느냐? 앞에 슬라이드에서 제가 보여드렸듯이 에너지, 산업공정, 농업 분야별로 이렇게 쭉 이제 이게 있는 거거든요. 요거를 그럼 분야별로 에너지 분야는 어떻게 감축해야 할 것이고 수송 분야는 어떻게 하고 철강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요 부분이 보시면은 그 제일 많은 39.5%가 되는 에너지 분야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태양광, 풍력, 재생에너지를 보급 확대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내 그린 수소를 도입하다든지 그린 수소를 생산한다든지 해외로부터 CO2가 없는 CO2 프리 뒤에도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그린 수소를 도입한다든지 그다음에 이 그린 수소를 사용하는 분들에게 기업들에게 페버를 줘가지고 가능하면 탄소를 줄여나가는 길로 가는 인증제도를 도입한다든지 연료전지를 발전, 수소 혼수나 수소 터빈 이런 것들이 좀 더 뒤에 설명을 이제 구체적으로 드릴 거고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에너지 분야는 그 온실가스를 감축해 나가야 됩니다. 그다음에 수송 분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그 내연기관차 휘발유나 디젤을 떼고 있지 않습니까? LPG 내연기관차를 그러니까 승용차나 소형차는 전기차를 활용하고 이제 중대형차는 사실은 중대형차에 배터리를 얹으면 배터리 무게 때문에 이게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수소 전기차가 되게 그 효용성을 갖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소 선박을 개발한다든지 우리 열차, 트램 이런 거를 수소로 쓴다든지 이런 거를 지금 이제 활발하게 지금 우리뿐만 아니고 해외에서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철강 분야는 어떻게 할 것이냐? 철강 분야에서 이 이산화탄소 나오는 가장 그것은 열원. 다시 말해서 코크스라는 석탄을 거기 쓰기 때문에 거기서 이산화탄소가 엄청 배출이 많이 되거든요. 이거를 이제 수소를 태워서 그걸 이제 소위 말해서 수소 환원제철이라고 하는데 수소 환원제철 공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철강 분야 지금 13.1%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수선 분야나 철강 분야나 이게 거의 뭐 비슷합니다. 우리나라 전체. 그렇게 지금 이제 열원 아니면 열원을 전기로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제 감축을 해 나갈 것이고요. 그다음에 건물 분야는 이제 그 가정용 건물용 연료전지 시장을 지금 뭐 그 도시가스 LNG CNG, LNG 이런 도시가스를 쓰고 있는데요. 그 도시가스를 수소 연료전지로 한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배관을 쭉 깔아가지고 수소를 공급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아야 되고요. 화학 시멘트는 그린 수소를 공급하고 바이오 그다음에 이제 아까 저 수소 환원 제철과 마찬가지로 수소 여론을 그래서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는 유럽 제1의 시멘트 회사인 시맥스라고 있는데 이 시맥스가 어떤 지금 시도를 하고 있냐면요. 수소, 이산화탄소가 안 나오는 수소를 활용하고, 그러니까 전기분해해서 그 수소를 활용하고 시멘트를 만드는 공정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결합해서 그거를 다시 연료로 만들어서 그게 이퓨얼이라고 합니다. 그 연료를 만들어서 자동차에 사용하고 다시 뒤에 뒷단에 또 나오는 그 이산화탄소는 포집하는 이런 형태의 연구, 우리도 지금 그런 그 연구를 지금 하고 있고요. 이런 상황이라는 걸 이제 큰 방향을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그 온실가스 배출 원인, 그 다음에 비중,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감축할 것이냐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제 2016년에 파리 기후협약 때 이제 각국의 온실가스를 줄이자 서로 협약을 맺고 그 이후에 각국에서 탄소 중립을 선언을 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50년에 이제 지금 바이든 정부가 들어오면서 2050년에 탄소 중립. 탄소 중립이라는 것은 그 배출량, 탄소 배출량이 어떤 형태로든 제로가 되겠죠. 그래서 다른 말로 넷제로. 더 이상 지금 기준으로 탄소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탄소가 제로로 되겠다. 요게 이제 탄소 중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은 2050년, 예컨대 이제 독일, 영국 이런 경우에는 탄소 중립 계획서를 이제 그 유엔에 제출했고요. 스웨덴이나 프랑스 7개국은 그 탄소 중립을 법제화를 아예 했고요. 그다음에 중국은 이제 자기들이 지금 사실은 산업화가 늦었잖아요. 늦다 보니까 아직은 좀 빨리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해가지고 10년 뒤인 2060년에 탄소 중립을 하겠다고 지금 선언을 했고요. 일본이 작년 10월 26일에 2050년 하겠다. 우리도 10월 28일에 2050년에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 이러다 보니까 국가가 이제 정책적으로 이렇게 나가니까 기업들도 대기업들이 이제 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LG화학, SK그룹들이 이제 1000개 이상의 기업들이 탄소 중립 선언을 했는데, 자,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럼 왜 탄소 중립이지? 뭐는 무슨 얘기야? 이렇게 이제 아마 모르시는 분들은 의아해 하실 텐데, 사실은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제품을 만들거나 개발하거나 하면서 결국 소프트웨어지만 그 전기가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예컨대 지금 그 유행하는 비트코인 채광 그걸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전기가 남미에 있는 국가에 1년에 쓰는 전기보다 2배가 이렇게 더 들어가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니까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은 자, 우리가 제품을 개발하고 만드는데 쓰는 전기를 CO2 프리가 아닌 전기로, 그러니까 탄소가 배출되지 않는 전기, 재생에너지나 이런 거로 하겠다. 이게 이제 그런 기업들의 탄소 중립이에요. LG화학 같은 경우는 직접 화학 제품 만들고 이런 과정에서 탄소 중립을 하고, SK도 마찬가지고요. R200 참여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또 R200이 뭐냐? 그 리뉴어블 에너지를 100%로 쓰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를 100%로 쓰는 그런 걸 하겠다. 이래서 이게 이렇다 보니까 국가적으로 이렇게 탄소 중립 선언을 하고 기업들도 그런 걸 하는데 이제 금융 차원에서 비재무적인 평가, 뒤에 다시 이걸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ESG라 그래서 환경, 사회, 지배구조. 그래서 ESG라 해서 투자자가 투자 대상 기업을 평가할 때 친환경적이냐, 친사회적이냐, 그 다음에 이 지배체제 구조가 투명하냐, 건실하냐,
이런 것들을 비재무적으로 ESG인데 지금 그 우리 기업들도 전부 ESG 굉장히 지금 아주 그 목을 메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으로 지금 이제 탄소 중립 선언이 이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이제 드리고요. 아까 제가 뭐 쭉 나라별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선언한 나라가 14개국 플러스 EU가 이제 한 7개 이렇게 치면 한 20 몇 개국이 지금 한 거고요. 이렇게 뭐 예컨대 미국은 캘리포니아, 미국은 사실 주 단위로 이게 주가 하나의 국가이기 때문에 캘리포니아주가 2018년에 2045년을 목표로 하겠다. 노르웨이는 2030년, 핀란드는 2035년, 오스트리아 아이슬란드는 2040년. 그다음에 이제 대부분이 이제 2050년에 그래서 캐나다, 칠레, 덴마크, EU, 일본, 그다음에 이제 뉴질랜드, 아프리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중국은 이제 2060년에 하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환경사회 지배구조 ESG. 그래서 이게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Climate Action이라고 해서 100 플러스 그룹, 그래서 450개의 글로벌 투자자가 조성했는데 한 40조 달러를 운영하는데 이 사람들이 어디다 펀딩을 하고 어디다 투자를 하느냐? 결국은 ESG를 실천하고 이행하는 기업들에다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20년 수익률 탑10 펀드 중에 5개가 친환경 펀드로 지금 돼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대기업, 우리나라 같은 경우 대기업들이 ESG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 환경과 구조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내 ESG 현황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ESG 채권이 한 2018년에 1조 원대, 2019년에 28조, 그다음에 2020년에 43조로 증가가 됐습니다. 국내는 근데 아직까지는 ESG 투자 기반이나 평가 기준이 미흡한데 지금 그래서 그 ESG에 관한 연구하면 그 표준협회가 ESG 표준을 지금 만들어서 보급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생산성 본부가 ESG 기업 경영에 대한 ESG를 연구하고 있고, 국회 차원에서도 그 ESG 포럼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도 뭐 거기에 위원으로 가 있습니다만은 우리 세계 1위 이제 자산 블랙록의 CEO가 이제 한국 대기업이나 투자 기업들한테 2020년 말까지 기후변화를 경영 전략에 반영해라.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시겠는데 2020 작년 막 그 하반기에 국내 대기업들이 전부 다 앞다퉈가지고 수소 추진단이니 뭐 수소 사업을 어떻게 하니 뭐 이 수소 전략 발표를 아주 릴레이가 있었습니다. 그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 결과 수소에 이제 대기업들이 투자를 상당히 지금 하기로 돼 있고요. 이제 2030년 글로벌 ES 투자 규모는 한 100조 달러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업들이 이제 지금까지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 온실가스가 뭐고 어떻게 생겨나고 어느 분야에 생겨나고 다시 그거를 하기 위해서 탄소 중립을 선언했고 다시 그것이 기업 영향에 미쳐서 ESG를 감안하는 데까지 왔다. 그런데 과연 그러면 이게 어떻게 그 기업 활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냐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탄소세, 탄소국경세가 이제 본격적으로 도입이 될 텐데요. 기재부 같은 경우에 지금 탄소 가격 체계 분석과 탄소세법 도입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자, 탄소 가격을 예측하는 그걸 보면 국제통화기금의 현재 탄소세는 톤당 2달러입니다. 무슨 얘기냐? CO2 그 배출하는데 톤당 2달러거든요. 근데 2030년 되면 75달러 톤당. 그다음에 세계은행에는 2030년에서는 50달러에서 100달러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입국별 탄소세를 보면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톤당 이게 톤 이퀴벌런트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탄소, 이산화탄소, 메탄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전부 그 이산화탄소로 배출한 아주 환산한 가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웨덴은 118달러. 그리고 스위스 99달러. 뭐 핀란드는 뭐 58, 68. 캐나다 28. 그리고 일본 3달러.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그리고 탄소세 도입국이 24개국이 지금 도입을 했습니다. 그럼 이게 기업 활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그 옆에 표를 이렇게 보시면 자, 포스코 같은 경우에 영업이익이 19년 이익이 3조 8,689억이 영업이익이 났는데 탄소세가 만약에 톤당 10달러가 된다 그러면 영업이익이 25.3%에 되는 정도 되는 9,778달러를 탄소세로 줘야 됩니다. 그 탄소세가 한 30달러 된다. 그러면 자기 영업이익의 75%를 줘야 됩니다. 2조 9천억을 탄소세로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만약에 50달러 넘어간다. 적자입니다. 4조 8천억을 탄소세로 줘야 되니까 이 정도 되면 한 10달러만 돼도 거의 영업이익이 지금보다 한 4분의 1 토막이 나는데 이게 이런 듯한 거죠. 그러면 어디 예컨대 이제 여기가 좀 이제 크고요. 쭉 와서 뭐 삼성전자는 워낙 여기가 이제 사실은 그 호출은 탄소 배출이 거의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만큼 많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영업이익이 7조 7천억이 넘죠. 그래서 10달러일 경우에 0.5%만 주고 50달러 돼도 2.4%. 그다음에 LG화학 같은 경우는 좀 이제 57% 이런 식으로 상당히 지금 근데 여기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2050년 되면 30년, 10년 안에 50달러에서 100달러라는 얘기죠. 이것은 당장 이거를 대책을 안 세우면 이거는 뭐 우리가 탄소 중립을 하자 뭐 해야 된다 좋아서 해야 된다 이게 아니고 당장 우리 기업들의 생존과 이익에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탄소세는 이렇게 말해서 탄소 국경세를 이제 유럽연합은 내후년부터 적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유럽연합에 참여하는 국가가 한 28개국이 참여하고 인구가 5억 명인데 전 세계 GDP의 24%를 차지하거든요. 한국의 제3위 교역국입니다. 그 탄소 국경세는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면 자 A 지역에서 탄소를 한 1 들어가면서 만들었다. 근데 B 지역에서는 탄소가 한 5 들어가면서 만든다. 그러면 여기 5로 만든 데가 사실은 가격이 이제 더 싼 거죠. 왜냐하면 그 탄소가 적게 들어가는 거는 비용이 올라가게 돼 있으니까 5로 들어가면 싸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갖다 팔면은 가격 경쟁이 안 되죠. 그러니까 들여오면 국경 넘어와서 들어오면 4만큼이든 3만큼이든 어쨌든 그에 상응하는 국경세, 국경을 넘어오는 탄소 국경세를 도입하겠다. 그래서 탄소 국경세는 핵심적으로 2050년 그 탄소 중립 경제 달성을 위한 핵심적인 그린딜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해서 자기들은 열심히 탄소 중립 탄소가 안 들어가는 제품을 만드는데 탄소 들어가는 제품이 들어와가지고 자기네 사업하는 걸 망치면 안 되니까 그거를 이제 보호하려는 상품에다가 부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국의 기업을 보호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중국이라든지 브라질이라든지 인도라든지 이런 데는 이제 뒤에 막 뭐 어쨌든 탄소도 뭐든 간에 만들어서 수출하고 경제가 성장하는데 얘네들이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지금 이제 돼 있고요. 조 바이든 정부가 조 바이든이 2025년에 탄소세 도입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자, 근데 이게 요 오른쪽에 표 보시면 중국이 제일 많아요, 이제. 배출 순위가.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인도, 러시아 쭉 해가지고 우리는 9위입니다. 경제대국, 우리 10위 안에 들어가는 경제대국에 맞는 탄소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탄소세, 탄소 국경세가 도입이 된다 그러면 이거는 아주 기업 생존에 문제가 지금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이걸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업과 지자체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구온난화를 통해서 온실가스가 증가하고 발생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그러면 결국은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되고, 그다음에 탄소 중립 선언이나 탄소 배출권, 탄소 국경세 이런 게 이루어지면서 ESG 투자 금융의 규제가 강화되는 이런 상황일 때 결국 환경 규제가 강화되고, 뒤에 따내 환경 규제가 강화되고, 그다음에 투자니 비즈니스 환경이 변화됩니다. 그러면 환경 규제에 강화되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전환, 지금까지는 석탄, 석유, 천연가스 주로 땅 속에 있는 것들을 캐서 썼다면 결국은 이게 지구 속에 그냥 그대로 두면 이산화탄소 발생 안 하는 거를 그네 써가지고 지금 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썼다면 앞으로는 에너지 전환, 태양광, 풍력, 풍력 이런 통해서 에너지를 친환경적인 CO2 프리적인 그런 에너지로 사용해야 되고요. 근데 이제 뒤도 계속 나옵니다만은 태양광이나 풍력 이런 거는 간헐성이라 그래서 햇빛이 낮에 있고 밤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낮에는 발전이 많이 되는데 밤에 발전이 안 돼. 그러니까 바람이 살살살 균질하게 불어주면 딱 좋은데 불다가 안 불다가 해요. 이런 것들을 보완하고 이런 거와 같이 가서 보충하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수소에너지입니다. 저장과 전환이 가능한 전기에서 수소로 가고 수소에서 전기로 가는 저장과 전환이 가능한 그런 게 수소에너지 보면 다시 또 뒤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요 정도로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모빌리티, 그러니까 전기차, 수소차, 내연 기관차가 아니고 전기차, 수소차 이런 거를 써서 에너지 전환과 산업 전환을 이제 이루어야 되는데 이루는 것에 있어서 제품에 대한 탄소 국경세나 탄소 배출권을 확보한다든지 기업의 환경성 요구를 강화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기업 변화가 요구되고 이 기업 변화를 통해서 기업이 투자에 참여하고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는 선순환의 구조, 이런 악순환의 구조에서 선순환의 구조로 만들어가는 것이 이제 기업과 지자체가 해야 될 일이다. 우선은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쯤에서 이제 제가 수소경제 관련 용어를 좀 아주 기본적인 용어들을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탄소 포집 저장, 활용 저장에서 CCUS라 그럽니다. 카본 캡처, 유틸라이제이션 앤 스토리지. 그래서 이게 CCU가 있고 CCS가 있는데 CCU는 탄소를 포집해서 그거로 다른 제품을 만들든지 활용을 하는 거. 아까 제가 잠깐 EPR이라고 탄소 포집해가지고 그거를 수소랑 결합해가지고 연료를 만드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지금 CCU가 되고 CCS는 포집해가지고 예컨대 노르웨이 같은 데가 이 CCS가 되게 발전한 데가 노르웨이인데 노르웨이는 북해 가스전이 있습니다. 그럼 탄소를 포집해서 가스전에다 도로 이제 집어 넣어 놓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저장하고 그래서 탄소 포집 활용, 카본 캡처 유틸라이제이션 그거 내가 설명드린 거고 탄소 CCS, 탄소 포집 저장 이 두 가지를 다 제가 지금 설명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소를 보면 핵심 요소 수소는 수전의 기술, 그린 수소라고 합니다. 태양광이나 풍력에서 나온 전기를 전기 분해를 해가지고 물로 수소와 산소를 분리해가지고 수소는 따로 저장해서 산소는 공기 중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그린 수소고요. 추출 수소라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메탄이라든지 천연가스라든지 석탄, 석유 이런 거를 이제 그거를 열을 이렇게 확 가하면 왜냐하면 이제 메탄이 CH4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가면 탄소 떨어지고 H가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럼 그거를 위에서 수소만 빼내는 요걸 추출 수소라고 합니다. 요거는 그레이 수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수전의 수소는 그린 수소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부생 수소. 이거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쓰이는 수소가 현재로서는 부생 수소입니다. 그래서 울산이나 그 여수나 이런데 충주나 이런데 화학 공정을 하다 보면 화학 공정에서 쭉 이게 이제 그 온도 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수소가 나옵니다. 그럼 수소를 빼가지고 자체적으로 그동안 썼는데 그걸 수소를 따로 빼가지고 그 추사센터를 통해서 그 트레일러에다 실어가지고 그 수소 자동차에 넣어주는 그런 게 지금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력 공급에 있어서 그 부유식 시스템을 해서 저 바닷가에다 먼바다 이런 데다 이제 풍력 그거를 띄워가지고 하는 게 이제 부유식 시스템이고요. 그다음에 수소 터빈. 이제 그 가스 터빈을 활용해서 지금 두산중공업이나 항전이나 여러 군데가 지금 이거 같이 연구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고 그걸 우리 에스코리아가 이제 그 같이 실증이나 이런 걸 하는 거에 어렌지 해주고 도와주고 있는데요. 이 수소 터빈을 가스 터빈의 연료로서 이걸 그래서 처음에 그냥 그 수소만 하면 100%는 이제 수소 방식인데 초기 지금 단계에서 혼소라 그럽니다. 가스와 수소를 같이 떼서 그런 스팀을 만들고 전력을 만드는 이런 게 지금 이제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암모니아 발전이라 해서 암모니아는 그 NH3죠. NH3인데 암모니아는 질소와 수소가 결합된 형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암모니아를 그러니까 그린 수소를 만들어서 그 그린 수소를 질소, 대기 중에 있는 질소와 결합을 시켜서 액체로 만들어서 지금도 이 기술이 있습니다. 액체로 만들어서 가져와 가지고 이제 그거를 다시 그 수소하고 분리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아예 아모니아 자체로 한다든지 뭐 몇 가지 기술적인 그 논점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식으로 해서 운송, 저장,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그런 게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돼 있고요. 자, 아까 이제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해서는 그 쭉 말씀을 드렸으니까 부문별로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 우리나라의 이제 잠깐만요.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과 성과에 대해서 이제 잠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탄소 중립의 개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우리나라가 202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이제 2009년에 세웠고요. 2030년 작년 12월에 2030 NDC 수정 및 UN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30년분을 작년 12월에 수정을 했고 배출 거래제를 시행하고 그다음에 이제 노석탄 발전이나 LNG 발전을 이제 폐지해서 LNG 발전을 전환하겠다. 이게 지금 이제 지금 여기 간단하게 이제 감축 성과를 보시면 18년까지 계속 이제 증가 추세에 있던 온실가스 배출량이 2020년에는 2018년 대비 한 10% 지금 감축하는 그런 물론 여기에 이제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나 이런 게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동안 쭉 늘던 게 한 10% 가량 지금 주는 그런 지금 그 상황에 있습니다. 그 탄소 중립에 대해서 우선 좀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탄소 중립이라는 것은 이게 탄소 중립이 실현됐을 때 미래에는 산업이 어떻게 되고 어떤 구조를 가질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부문별로 어떻게 전환해 나갈 수 있다. 그런 거를 이제 해놓은 건데 부문별 세부 정책 방향과 전환 속도를 가늠할 수 있는 나침반을 예상하고요. 그 2050년의 미래상 예측으로 법적인 그 구속력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중간 목표, 후속 계획 이런 것들 지금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고요. 그 정책적 여건 변화를 고려해서 일정 기간마다 갱신을 지금 탄소 중립 발표해 놓았고 지난 20일 날 제가 거기 탄소 중립 그 에너지 분과에 회의 참석해서 몇 가지 이제 같이 논의해서 그 실질적인 방향을 얘기했고요. 또 이번 금요일 날도 목요일 날도 그런 이 수소 분야의 탄소 중립 시나리오는 어떻게 반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되고 있고요. 지금 고려 사항으로는 잘 여기 뭐 보시겠지만 탄소 중립이나 기술 혁신과 상용화라든지 이런 국민인식 전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게 그때 단순히 탄소 중립이 그냥 야 하자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하고 싶지 않아도 할 수밖에 없다. 국제 산업 구조 변화. 그리고 우리가 안 하면 지금 그런 체제가 유지되느냐? 유지될 수가 없다. 그러면 여하에 어떻게 잘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단순히 그런 역사적인 뭐 그런 책임 이런 것뿐만 아니고 실질적으로 산업 구조를 변화시키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 시나리오의 사회 모습을 이렇게 이제 좀 설명을 드리면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이 현재는 한 6.6%에서 2050년에 한 56%, 많게는 70%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확대될 것이다. 또는 해야 된다. 또는 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수송 분야에서 지금 3.4%거든요. 친환경차. 친환경차라는 것은 수소차, 전기차. 그게 지금 3.4%인데 2050년에는 76%에서 많게는 97%까지. 그다음에 농축산 분야에서는 뭐 농기계 어선 연료나 이런 것들이 이제 수소나 전력화로 되고요. 산업 부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수소 전환 환원 제철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원료나 연료의 대체를 공정을 CO2가 안 나오는 걸로 하고 스마트화한다. 건물 분야에서는 제로 에너지 건축물이라든지 뭐 그린 리모델링 이런 걸 통해서 하겠다. 폐기물 분야에서는 폐기물 발생 자체를 아예 한 25% 줄이자. 그다음에 재활용률을 높여서 한 90%로 가자. 그리고 탄소 배출을 적대하는 바이오 플라스틱을 하자. 이렇게 지금 되고 있고요. 에너지 탄소 중립 시나리오에 따른 에너지 수요 전망을 보시면 에너지가 지금 이제 수요는 뭐 변동이 현재가 2억 2,500만 톤, 2억 2,600만 TO죠. 현재인데 2050년에도 219만 TO입니다. 그러니까 사용량은 그렇게 큰 변화가 없는 거로 지금 이제 보입니다. 그래서 뭐 기껏 대략 2018년 대비 0.3에서 2.9% 감소. 자, 그러면 에너지 그대로 쓰네? 그게 아니고 최종 에너지 기준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이제 뭐 석탄이나 석유, 도시가스를 줄이고 전력, 신에너지 이런 수요를 증가시키겠다. 그래서 이 구성을 보시면 이제 지금은 예컨대 이 파란 부분 있죠? 파란 부분이 이란, 이안, 삼안인데 이렇게 되는데 감축 후에 최종 에너지 수요를 보면은 오히려 이제 이게 재생에너지가 늘어나고 전통 화석연료 이런 건 줄어드는 아예 이 색깔 자체 구조가 다른 그런 구조를 숫자는 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2050년에 온실가스 배출 전망은 이제 아까 제가 7억 2,700만 톤이라고 2018년 기준에 7억 2,700만 톤을 말씀을 드렸는데 감축 후에 이란, 이안, 삼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은 한 2,500만 톤 CO2 배출이 2050년에 이안은 1,800만 톤, 삼안은 0톤 넷제로. 그러니까 삼안은 굉장히 이제 아예 2050년에 넷제로를 달성하는 거로 하고 이안은 그래도 조금 더 가야 되는 거로 하고 이렇게 지금 이제 온실가스 배출 전망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쭉 표를 보시면 이제 전환이 한 2억 6,900만 톤, 산업에서 2억 6천만 톤, 수송이 이제 9,800만 톤인데 그게 삼안에서는 280만 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우리 자동차나 이런 거에서 한 13% 정도 되는 탄소 배출량을 그게 9,800만 톤입니다. 그거를 이제 한 280만 톤 수준으로 줄이겠다.
요게 지금 탄소 온실가스 배출 전망의 시나리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흡수원은 지금 이제 4,100만 톤이 있는데 쭉쭉쭉 해서 2,400만 톤. 이거는 이제 그 분모가 줄어드는 만큼 흡수량이 줄어든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탄소 중립 시나리오는 이제 아까 제가 뭐 간단하게 이제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전환 부분에서는 오른쪽에 주요 내용 보시면 석탄 발전 최소 유지, 석탄 발전 중단, 화석 연료 발전 중단 뭐 이런 거고요. 산업에서는 고효율, 그다음에 이제 화석 연료 이런 거를 그 재생에너지, 재생 원료로 쓴다는 거죠. 수송은 전기 수소차를 한 76%에서 97%까지 줄인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1,120만 톤에서 280만 톤 이런 식으로 쭉 이제 구성이 돼 있고요. 자, 그러면 탄소 중립 시나리오에서 수소 경제가 차지하는 것은 어떻게 들어가 있느냐, 차지하느냐. 아직도 이건 좀 여러 가지 좀 더 변화가 있을 사항입니다만 현재까지 들어가 있는 것은 다양한 수소 기술을 개발해서 수소 공급의 안전성을 확보하겠다는 게 지금 그래서 재생에너지 발전력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제주도가 이제 재생에너지 막 발전하다가 너무 그 그리드라 그럽니다. 전력망에 못 넣어가지고 지금 몇백 회를 아예 발전을 세웁니다. 안 하도록. 왜? 전기가 나와도 그 전력망에 넣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전력을 전기를 해서 그린 수소를 만들자. 이런 게 이제 그린 수소 확보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수소 공급 방식, 우리 그린 수소 만들고 결국은 미래 예측으로 보면 한 우리가 지금 에너지 쓰는 수소가 에너지가 이제 여러 군데 쓰지만 천연가스나 이런 것들이 줄어들면 수소가 늘어나면 수소를 그걸로 써야 되는데 우리가 100%다 사실은 그 충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 CO2 프리라는 그린 수소를 어떻게 효과적이고 경제적으로 기술적으로 들어올 것이냐 그런 연구 제가 사실 총괄 지금 책임 주관을 하고 있고요. 그게 지금 뒤에 좀 설명 드릴 겁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이제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이게 산업 체계가 그동안 탄소 중심 산업 체계가 있었는데 이거를 수소 경제, 수소 산업 생태계를 만드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차량을 수소로 바꾸고 충전소도 설치하고 그린 수소 하고 수소 환원 제철 같은 거 하고 그래서 그 수소 연료전지 발전 지금 인천 같은데 각 지역에 연료전지 발전소가 있습니다. 발전해가지고 그 주변에 공급하는 그런 것들을 확대해 나간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수전의 기술을 좀 더 아주 그 고효율의 수전의 기술 개발한다든지 그다음에 그 수소 연료전지를 효율성 높게 한다든지 그다음에 비싼 백금 촉매가 들어가지 않는 그런 수소 연료전지를 개발한다든지 그런 이제 그 내용으로 그 탄소 중립 시나리오에 수소 경제가 들어 있습니다. 지금까지가 이제 쭉 제가 그 온실가스 그다음에 탄소 중립 수소 이런 게 이제 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좀 이제 그러면 여기 탄소 중립 수소 경제 수소에 대해서 수소와 수소 경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소는 그 사실은 한 1960년부터 연간 한 5천만 톤 이상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아폴로 11호의 연료전지로 쓰인 게 수소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 보시면 비료 원료로도 쓰이고 뭐 마가린 화장품 반도체 공정에서도 이게 이제 수소로 이게 반도체가 찍고 나면 이걸 깨끗이 클린을 해줘야 되는데 클린하는 거를 수소로 클린을 합니다. 그런 거 보석 가공 뭐 약 스테인리스 철강사 이렇게 지금 이제 활용단에서는 수소 전기차 수소 버스 충전소 이렇게 있고요. 자 그럼 이 수소 경제가 왜 수소 경제가 필요하냐? 지금까지 제가 쭉 설명드린 대로 수소는 CO2가
배출되지 않는 CO2가 없는 친환경 에너지입니다. 그러면서 말씀드렸지만 전기를 수소로 전환시키고 수소를 다시 사용해서 전기를 생산시키는, 그래서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에너지 전환,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저장, 그래서 에너지 캐리어라고 합니다. 수소를. 이제 전기는 이렇게 일정 양을 일정 시간에 플러스 마이너스 같이 딱 써야 밸런스가 맞아야 이게 되는데, 그래서 밸런스가 안 맞았던 게 언제였냐면 2011년인가요? 12년인가요? 11년이네요. 2011년에 그 외에 갑자기 그때 막 더워가지고 그 전력 수요가 확 늘어나가지고 블랙아웃 되고 그랬잖아요. 전기의 특성이 들어가는 거와 나가는 게 이렇게 일치해야 이게 견디지, 안 그러면 이게 너무 많이 들어가도 문제가 생겨버리고 너무 적게 들어가도 문제가 생기는 이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수소는 연료로도 쓰일 수 있고 수송용, 연료전지 발전용, 그다음에 연료도 쓰일 수 있습니다. 수소를 태워서 철강이나 시멘트를 이제 제강한다든지, 가정용 산업용으로 연료전지를 사용해서 전기와 열을 쓴다든지, 그다음에 원료로도 쓰일 수 있고 비료, 플라스틱.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재생에너지가 앞으로 계속 늘어날 텐데, 재생에너지를 이 전력망에 물려가지고 쭉 다 사용하면 좋은데 그 갭이 있는 거를 이제 수소를 통해서 에너지를 저장하는 그런 수단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지금 우리가 사실은 우리 산업 구조에서 굉장히 많이 제일 중요한 축이 이제 반도체도 있지만 자동차 같은 경우에 되게 전후방 연관 산업이 크잖아요. 그래서 내연기관이 지금 한 3만 개의 그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데 전기차는 19,000개입니다. 근데 수소차가 그 중간 한 24,000개 정도 하니까 기존에 있는 그 부품 서플라이 체인들을 굉장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발전용 연료전지도 그 한 10,000개, 4,000개 이런 식으로 이제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수소 경제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고요. 수소 에너지의 장단점을 그러면 밑에 그 밑에 이제 그 도표를 네모 말고 이렇게 도표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전기 분해, 요건 생산단입니다. 태양광이나 풍력, 수력으로 나오는 전기를 미화활용 전기였던 전력을 전기 분해, 물을 전기 분해하면 수소가 생기고요. 그 수소를 저장해서 그 수소를 저장한 수소를 가지고 연료전지라는 거는 수소를 집어넣고 공기로부터 산소가 들어오면 반응해가지고 이제 전기가 생산되고 물이 부산물로 생산돼서 물은 빠지고, 그러면서 전기가 생산되고 열도 같이 생산되는 게 있고, 이런 구조를 갖는 것이 이제 연료전지고요. 그래서 연료전지, 천연가스 LPG 석탄, 이것도 위에 거는 그 그린 수소고요. 전기로 하는 거는 밑에 전력가스 LPG 석탄으로 하는 건 요거는 이제 계질 수소, 추출 수소라 그래서 요거는 그레이 수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레이 수소에서 그 CCU나 CCS를 하는 것, 다시 말해서 탄소를 포집해 가지고 다시 활용하거나 묻는 그거를 블루 수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린 수소, 그레이 수소, 블루 수소 이렇게 지금 되고요. 그래서 전기를 통해서 이게 수소 연료전지를 통해서 자동차, 선박, 기차, 발전용 이런 거에 이제 쓰고요. 장점은 말씀드렸듯이 온실가스가 배출되지 않고, 전기의 단점을 보완하는 에너지를 장기 저장, 대용량 저장하고, 재생에너지를 늘어도 수소로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변동성을 보완할 수 있고, 그리고 내연차를 그러니까 내연기관을 수소 연료전지가 웬만한 건 다 커버할 수 있습니다. 드론도 되고 조그만 것부터 시작해서 비행기까지 다 가능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는 자동차 기술이라든지 이런 다른 기술들은 외국에서 사실 의존했는데, 지금 수소 연료전지 기술은 일본, 우리나라, 일부 미국,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있고, 뒷단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수소 그 차량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3년 연속 세계 1위 생산하고 보급률 이런 걸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소 경제는 어떻게 전망이 되느냐? 지금 이제 골드만삭스가 2050년 유럽 수소 수요를 약 한 3.5배 증가, 현재 2,400만 톤 쓰고 있는 한 8,300만 톤 정도 발전해서 3,000원 이렇게 이제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전 세계 에너지의 한 13% 정도는 차지하지 않겠냐. 7.5 기가톤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다. 그리고 4조 달러의 수소로 인한 매출이 발생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체로 보면 글로벌 수소 시장이 한 12조 달러로 지금 골드만삭스는 추정을 하고요. 현대 하이드로젠 카운실이라고 국제기구인데 거기서는 아까 말씀드린 13% 7.5 기가톤 4조 달러의 그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런 수소를 그러면 주요국들은 어떻게 어떤 전략을 갖고 있고 어떻게 보급을 목표하고 있느냐? 요걸 말씀을 드리면 EU 같은 경우에는 이제 19년 2월에 탄소 중립 목표를 유럽 수소 로드맵을 발표하고 뭐 기후법, 산업전략, 수소전략을 해서 수소전략에서는 약 한 101조 6천억 규모의 대규모 투자를 통해서 2050년까지 수소사회 실현을 하겠다. 지금 그렇게 목표를 하고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2014년에 4차 에너지 기본 계획을 통해서 수소 연료전지 전략 로드맵을 발표하고 기본 전략을 17년 2월에 세우고 쭉 해서 지금 일본도 지금 이제 토요타가 미라이라는 수소차가 있습니다. 이번에 미라이2가 나왔는데 걔네들 이제 수소차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실증도 하고 있고요. 중국은 이제 19년 3월에 수소 산업에 대한 보고를 하면서 육성 본격화를 했는데 2050년까지 수소 에너지 및 연료전지 산업 백서를 발간했습니다. 특히 중국이 이제 왜 탄소 중립 선언하면서 이 탄소 중립 주요 수단을 보는데 중국은 그럼 수소 경제에 왜 이거를 주목하느냐? 사실은 이제 자동차 산업이나 이런 산업이 있어서 중국은 지금 자동차 설계 기술이 있어도 자동차를 제대로 못 만듭니다. 엔진을. 왜? 그 생태계가 조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러면 수소차로 전환하자. 그리고 이제 중국이 요즘 우리가 뭐 카카오페이니 뭐니 쓰는데 중국이 우리보다 훨씬 더 빨리 알리페이니 뭐니 이런 걸 했어요. 왜? 걔네들은 땅에 우리로 치면 광통신을 깔 여력도 없고 시간도 없어서 아예 모바일로 간 겁니다. 그런 점이 오히려 우리보다 모바일 쪽에서는 모바일페이나 이런 쪽에서는 거지도 알리페이나 그거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가니까 수소 쪽도 자기네가 이제 그런 쪽에 기회를 보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수소연료 발전 계획 발표, 에너지법 발효 이런 식으로 해서 국가청정 수소 개발 전략, 독일도 마찬가지고요. 독일이 수소에 있어서는 굉장히 기술력이 있는 그런 나라가 되겠습니다. 네,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 미국도 이제 캘리포니아주가 재생 수소 생산이 그래서 우리 현대자동차가 캘리포니아주, 일본 애들이 캘리포니아주와 협력을 해가지고 일본 차를 거기 지금 많이 지금 수출하고 있고요. 쭉 이제 뭐 쭉쭉 설명을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도쿄 일본은 지방에 제로 배출 도쿄 전략 이런 거 하고요. 오사카 비전 뭐 이런 거 하고 수소 스마트시 고백 계획 이런 걸 통해서 일본도. 우리나라 건 조금 뒤에 이제 설명을 드려요. 베이징은 산업발전 실시 방안 올 4월에 그래서 이제 수소차는 10,000대, 충전소 37기, 뭐 선도기업 10에서 15개 이런 식으로 해요. 상하이도 마찬가지고 수소차 뭐 3,000대, 중기로는 30,000대, 수천성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수소 상용차가 이렇게 쭉 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하이 자동차가 연료전지 승용차도 지금 하고 있고 시범도시로 16개 지자체가 그 하고 있고요. 일본 도요타가 중국 그 국유 완성차 4개 업체하고 수소 연료전지를 제조하는 합작회를 설립해서 2023년이면 수소차를 지금 그 생산할 계획입니다. 사실은 중국 애들이 수소차를 그 만들어서 보급하면 이게 판도가 좀 더 이렇게 좀 많이 달라질 부분이 있고, 지금 실제로 뭐 트램 같은 거는 뭐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은 우리나라는 이제 실증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중국 애들은 몇 년 동안 실증했다고 자기네 운행했다고 뭐 이렇게 표준 같은 거 기구에 가면 내놓고 이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세계적으로 그러면 수소 경제 보급 현황인데 차, 전지, 충전소 이걸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북아메리카는 상용 수소차는 이제 10,000대가 넘어갔고 일본 4,300 이런데 우리나라는 여기 지금 이게 기준이 한 3월인가 돼서 이게 12,000대고요. 지금 15,000대가 넘었습니다. 우리나라 수소차 보급이 3년 연속 1위. 그다음에 이제 뭐 연료전지도 우리가 지금 12.8메가와트고 일본이 지금 245메가와트고 그다음에 이제 충전소가 일본이 146개, 한국은 81개로 돼 있는데 한국이 100개가 넘었습니다. 지난 그 7월 말로 100개가 넘었고 올해 한 120 뭐 이렇게 목표를 하고 있죠.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수소 충전소 운영 현황도 이제 유럽이 한 204기, 아시아가 270기, 그다음에 북미가 80기. 그리고 이제 오세아니아 1기인데 한국이 지금 88기로 되어 있는데 한국은 지금 이제 100기가 넘었고요. 내년까지 한 200기를 목표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뒤에 좀 다시 나오겠습니다만 이제 예를 들어서 자 우리나라 지금부터 이제 우리나라 상황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파란 잎 좀 진한 그 표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가 지금 실질적으로 집중적으로 지금 개발하고 하고 있는 그래서 육상에서는 승용차 지금 이제 나와 있죠. SUV 이제 그 2023년 되면 또 뭐 스타리아 뭐 이런 데도 지금 뭐 수소 올리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버스 다니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트럭 지금 스위스에 수출하고요. 그래서 현대는 지금 그 수소 트럭을 위한 별도의 그 브랜드 그러니까 뭐 제네시스 예를 들면 제네시스처럼 별도의 브랜드를 지금 하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트램 지금 이제 현대 로템 같은 경우에 트램 같은 거 개발해서 실제로 이제 각 도시에 한번 적용해 보겠다.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자, 수소 경제 쭉 달려오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과 이행 정책에 대해서 좀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이 2019년 1월에 발표를 했고요. 그 다음에 2019년 6월에 3차 에너지 기본계획, 그 다음에 작년 2월에 세계 최초로 수소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그 수소법이 2월 5일 날 시행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수소법에 근거해서 수소경제위원회가 있는데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수소경제위원회가 있는데 그거 작년 7월 1일 7월에 그다음에 작년 10월에 올해 3월에 3차에 걸쳐서 수소경제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설립을 했고요. 여기 이제 국무총리와 관계장관이 하는 명실상부한 수소 컨트롤 타워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소 경제 선도국가 도약을 위해서 각종 정책을 심의 의결하는 그런 기구가 되겠습니다. 저희 산업부가 이제 그런 사무국이고 저희 수소융합 얼라이언스가 그 사무국을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난 19년 1월에 발표된 그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2030년까지는 자동차를 한 85만 대를 하겠다, 보급하겠다. 그 다음에 충전소는 한 660개소 정도, 그 다음에 연료전지는 한 2기가와트 수준, 그 다음에 연료는 194만 톤. 지금
이제 뒤에 말씀드려서 좀 더 늘어났습니다. 이런 게. 그다음에 이제 그 단가는 한 4,000원, 지금 한 단가 한 8,000원 정도 됩니다. 1kg에. 1kg 가지면 한 그 6kg, 60kg, 1kg 가지면 60kg 정도 갑니다. 예. 그러니까 그 한 8, 9kg, 한 10kg 충전이 되는데 한 600kg 이렇게 가는 걸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치는 조금 약간 다를 수 있는데 대략 이제 그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네, 좀 비슷하거나 뭐 쓰거나 그렇게 2040년에 이제 지금 2030년에 660개소면 당장 뭐 개수가 잘 안 와드실 텐데 LPG 차량 LPG 차량 보고 그 충전소가 한 그 1,000개 이쪽 저쪽 한 뭐 전에 초창기 막 할 때 한 600 몇십 개. 그러니까 그 LPG 차량 충전하듯이 충전할 수 있다. 2030년 되면 요 정도로 그냥 가지고 이해하시면 지금 뭐 LPG 차량 충전하는데 크게 불편함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2030년 아닌가 한 18년 안에는 LPG 차량 충전하듯이 수소가 충전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후속 정책으로는 이제 표준화 로드맵, 자동차 산업 발전 전략, 인프라 구축. 그래서 여기 보면 올해 하반기 중에 수소 경제 로드맵 2.0을 발표하겠다 이렇게 되는데 이 로드맵 2.0의 구이 조금 더 발전해서 뒤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게는 이제 수소 경제 기본 계획으로 지금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수자라든지 이런 컴퓨터하게 수소 가격은 그레이 수소 가격입니다. 지금 현재 유통 수소 가격입니다. 그레이가 현재 우리나라는 이제 그레이니까. 네. 근데 여기 한 지금 2050년 이 정도에는 한 도입 가격이 한 1, 2불 정도 수준까지 지금 이제 바로 뒷부분에 지금 나옵니다. 그래서 자 이제 이행 성과 수소차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5,000대가 지금 넘고요. 버스가 한 100대가 넘고요. 3년 연속 수소차 보급 세계 1위가 되겠습니다. 해외 판매량도 한 뭐 작년 10월 기준 한 2,000대 이렇게 되고 수소 택시 서울에 이렇게 다니시면 수소 택시를 타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그거에 기관으로 해서 수소 택시 20대를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거기에 나오는 각종 데이터나 이런 거를 연구용으로 쓰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소 트럭 스위스에 2025년까지 1,600대를 지금 공급하겠다고 돼 있고 충전소가 지금 그 누적 88기인데 이게 100기를 넘었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고 연료전지가 659메가와트 수준으로 지금 올 4월에 진행되고 있고요. 그렇게 지금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로드맵 발표 후에 여러 가지 강릉 과학단지 수소탱크 사고가 있었는데 이거는 사실은 수소 갖고 있는 그거의 문제가 아니고 시공을 이게 잘못해서 일어난 상황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가면 이 산소를 필터링 해주는 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걸 이 사람들이 설치를 안 하고 그냥 인재라고 이거는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더욱 이제 긴급 점검을 한다든지 안전하고 수소법에다가 안전 내용도 넣는 그런 식으로 이제 돼 있고요. 수소 충전소 사실은 이제 구축이 조금씩 지연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뭐랄까 수소에 대한 그 오해 이런 거로 인해서 그래서 이제 뭐 그린벨트 안에도 수소를 넣을 수 있도록 하고 뭐 이런 좀 걸 통해서 또 사전에 안전하다는 걸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SK나 이런 좀 기업들이 기존의 에너지 기업들이 기존에 있는 그 충전소를 복합 충전소로 만드는 뭐 그런 지금 사업들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소에너지 친환경성 논란이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말씀드린 메탄이나 뭐 이런 거 계질 추출 수소를 하게 되면 어차피 화석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메탄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 무슨 순전히 무늬만 친환경이지 수소 자체는 그렇지 말고 과정에서 나오지 않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중장기적으로는 수전의 기술이라든지 해외 그린 수소를 도입한다든지 이런 것으로 지금 이제 저희가 나가고 있고요.
수소변제 최근 정책 동향으로 이제 쭉 말씀드린 수소 전문 기업을 2040년까지 저희가 지금 수소 전문 기업 육성, 저희는 이제 아까 나온지 모르겠는데 중앙수소산업진흥 전담기관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수소산업과 수소경제를 책임지고 있고, 그래서 하이드로젠 데스크를 지난번에 3월에 설치하고, 수소 전문기업을 확인 지정해주고, 수소 전문기업들에게 그 각종 지원을 해주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1차 수소경제위원회 때 전문기업 육성 방안, 지역별로 안정적인 수소 공급 인프라 조성,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 발굴. 그래서 이게 이제 아까 CO2 프리 과제. 그다음에 수소 발전 의무화 도입 방안이라고 해서 HPS라고 그래서 클린 CHPS로 지금 이름을 이제 하는데, 이거 뭐냐면 재생에너지를 사용해서 발전을 하면 거기 REC라든지 여러 가지 그 페어를 주거든요. 그런 것처럼 수소를, 친환경 수소를 사용해서 발전을 하거나 하면 거기에 맞게 무슨 페어를 주거나 또는 좀 그런 걸 해야 되는 데는 의무를 주거나 뭐 이런. 그래서 우선은 연료전지를 대상으로 이렇게 그 CHPS 제도를 지금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소 이제 생산 측면에서는 그린 수소 상용화 기술 개발을 지금 이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추출 수소 공급 인프라 구축이라고 해서 수소 생산기지, 소규모 생산기지, 중대형 규모 생산기지, 수소 유통 출하센터 이런 거를 지금 저희가 공모하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해외 수소 도입하기 위해서 청정수소 해사업단을 발족하고 있고, 작년부터 10월부터 이 연구를 하고 있고 지금 막바지 연구 중에 있습니다. 유통에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출하센터를 착공해서 조금 그 유통 비용을 낮추는 그런. 그다음에 액화수소 플랜트가 지금 창원, 그다음에 이제 울산, 창원에는 두산중공업 이렇게 해서 수소액화 실증 플랜트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효성과 린데코리아가 세계 최대 규모 수소액화 플랜트를 지금 창원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수소 모빌리티, 지금은 사실은 그 넥소 한 대뿐이잖아요. 그걸 이제 좀 더 다양화해서 지금 두산 이노베이션이라는 데는, 모빌리티 이노베이션이라는 데는 드론, 수소 드론이 지금 되게 이제 되고 있고요. 2023년 본격 상용화 목표로 수소 전기 트램을 기술 개발 중에 있습니다. 정부의 그러면 이 수소 경제를 살리는 정부 예산이 어느 정도 되나요? 총 좀 숫자가 왔다 갔다 합니다만은 최소치로 잡았을 때 7,540억이 지금 수소 사업에 들어가고요. 산업부가 한 1,728억, 환경부가 4,409억, 수소차 보급, 그다음에 충전소, 버스 트럭, 국토부가 924억, 고속도로 충전소라든지 뭐 에코플랜트라든지 뭐 수소 물류 복합기지, 그다음에 기타 한 470억. 요 정도가 지금 이제 2021년에 예산이 되겠고, 지자체는 그럼 뭘 하고 있느냐? 서울시가 이제 서울시 수소 경제 로드맵이라 그래서 그걸 저희가 지금 이제 수립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거의 마지막 단계로 수립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친환경 도시하기 위해서 친환경 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했고, 울산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3천억 규모의 수소 사업을 지금 배관도 깔고 뭐 여러 가지 울산시가 지금 가장 열정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광주도 뭐 비클린 산단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강원도, 경남에는 창원이 수소 관련되는 시설을 포함해서 액화 설비, 뭐 수소 시범 도시, 그다음에 아리백 실증 단지도 거기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충남에도 수소 경제 비전을 발표했고, 그런 상황이 부산도 지금 이제 뭐 여러 가지 수소 경제를 위해서 지금 뛰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규제자유 특구라든지 이런 거에서 부산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미래 자동차 핵심 부품 개발 이런 건 경남이고요. 이런
그 지자체들이 그래서 이제 부산, 울산, 경남 이래가지고 그 부울경 번역 자체가 좀 이제 수소 경제 제일 지금으로서는 수소 경제 아주 그 핵심 그런 것들 많이 갖고 가고 있고요. 평택 같은 경우에도 지금 대규모 생산 기지를 지금 중대 규모 그런 걸 지난달에 벌써 착공식 같은 걸 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뭐 버스 차량 보급 현황입니다. 그럼 골고루 조금 이제 서울, 경기, 부산에도 1000대가 지금 넘게 수소차가 있고요. 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거 이제 이런 이런 사업들 전략 수립한 것들 서울, 경기, 인천 조례가 있는 것들 그다음에 클러스터 분산이 거쳐 쭉 이게 지금 수소 경제를 추진하고 있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수소 경제를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계속 진행해야 되느냐? 지속적인 보급을 확대하고 민간 투자를 활성화해야 되겠다. 이게 지금 이제 정부의 그런 그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서 액화수소, 배관망이나 이런 거를 이제 확보한다는데 그린 수소 생산과 수입에 지금 초점을 맞춰서 초기에는 부생가스나 천연가스를 활용하고 중기에는 국내 수소를 생산하고 2030년 이후에는 해외에서 그린 수소, CO2 프리 수소를 도입하는. 그다음에 우리가 사실 장거리 수입해 오려면 액화수소가 필요한데 액화수소 그건 뒤에 다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액화수소를 위해서 액화플랜트라든지 이런 거 지금 이제 창원, 그다음에 울산 뭐 이런 데서 지금 제주도에도 0.5톤짜리 그런 거 지금 하고 있고요. 수소 유통망 구축, 전문기업 육성을 이제 우리가 한 2040년까지 1000개 육성하겠다. 지금 이제 계속 지정하고 있고요. R&D 같은 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업의 이게 지난 3차 수소경제위원회에서 아까 뭐 ESG 설명드리고 할 때 이제 기업들이 이 수소 추진단, 뭐 수소 사업단, 각종 수소 사업을 경제를 하기 위한 그 조직을 만들고 한 43조 원을 투자하겠다. 그게 지난 인천에서 공총리님 모시고 발표한 건데 SK는 한 18조, 현대가 11조, 포스코 10조 뭐 이렇게 쭉 해서 에코플랜트 연료전지, 수소 설비차,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수소 생산, 그다음에 해외 수소 도입, 환원 제철 개발 이런 거고 효성이 좀 액화 플랜트 그쪽에 액화 충전소 쪽에 상당히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그리고 2030년까지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조 2천억을 투자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 이제 퓨엘셀 일렉트릭 비이클 비전 2030이라 그래서 7조 6천억을 이제 투자하고 연 50만 대의 생산 능력을 구축하고 뭐 그 124의 주요 부품 협력사를 하겠다. SK그룹은 미국의 플러그 파워라고 있는데 플러그 파워가 이제 그 수소 연료전지나 전해조 기술, 모빌리티 생산 이런 걸 갖고 있는데 이걸 통해서 16억 달러 인수해서 10% 지분을 확보해 가지고 이제 이 수소 시장에 진출을 한 상황이고요. 하나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부생수소 연료전지 발전소를 이미 저 충남 지역에 이제 구축을 했고요. 그다음에 현대와 포스코, 효성과 린데, SK 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 GS 기업 간에 지금 그런 협력을 지금 이제 추진하고 있고요. 이제 글로벌 수소 산업의 일본 같은 경우에는 노르웨이, 일본이 블루 수소, 이 수소에 대한 액화 수송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브루나이도 그런 걸 하고 있고, 호주와는 그린 수소와 액화 수송, 그런 것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도 그러면 2040년, 2050년 되면은 수소 사용량이 몇천만 톤이 될 텐데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작년 10월부터 우리가 해외 그 수소경제, 한국형 CO2 프리 해외 수소 도입 전략에서 그 기술성, 경제성 이런 것들 타당성을 분석해서 그 대상국별로 분석하고
어떻게 사업하고 실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도 지금 이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 연구 보시면 연구 범위가 수소 생산국은 호주, 사우디, 쭉 이런 데고 수소원은 석탄 플러스 CCS, 석유, 가스 또는 이제 재생에너지 뭐 이런 것들이 되겠고요. 고압 수소로 가져올 것이냐, 액상 유기 화합물로 가져올 것이냐, 암모니아로 가져올 것이냐, 액화수소 이런 것들을 다 연구를 하고요. 그러면 운송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인수기지는 어떻게 지을 것이냐, 이 공급 인프라는 파이프로 보낼 것이냐, 튜브 트레일러로 보낼 것이냐, 탱크로리, 액화 같은 게 탱크로리죠. 이런 거 보낼 것이냐. 이런 걸 지금 이제 하겠고, 한편으로는 해외 그린 아모니아 도입 사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 그린 아모니아 그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협약 우리가 이제 같이 했는데, 지난 그 8월 초에 그 2020년, 22년 이후에 생산되는 그 그린 수소를 들여와서 여기 표를 보시면 신재생 에너지와 대기 중에 있는 질소를 합성해서 그린 암모니아를 합성하고 그 그린 암모니아를 마이너스 33도 정도 되는 데서 액화를 해서 그거를 우리 쪽에 저장 운송해 오고 다시 그거 자체로 바로 그 혼소 발전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 고순도 수소를 추출해내서 그 수소를 차량이나 연료전지에 활용하는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제 어느덧 마지막 장표가 되겠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소 경제 로드맵을 지금 이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수소 기본계획, 우리 수소법에 보면 수소경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드맵 로드맵은 좀 이제 뭐 숫자라든지 이런 좀 이렇게 지향점을 얘기하는 거고 기본계획은 실제로 어떻게 이행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산업부가 이제 그건 제가 저희가 이제 그 산업부를 돕고 저희 그 이제 분과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이제 그 충전소는 어떻게 할 것이다. 액화 충전소 라든지 그래서 적정하게 충전소를 어떻게 배치하면 될 것이다 하는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충전소 부품 국산화를 위해서 지금도 저희가 이제 부품 국산화를 위해서 2년 3년간에 한 180억짜리 사업을 총괄 기관에서 기업들을 데리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걸 어떻게 할 것이다. 그다음에 액화수소 프로젝트, 액화수소를 그럼 어떻게 해서 어떤 밸류체인을 어떻게 공급할 것이냐. 그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그린 수소를 그러면 산업용 수소나 이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린 수소 의무 사용을 어떤 제도들을 가지고 쓰도록 할 것이냐. 그다음에 그 다양한 재생에너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다음에 이제 그 10메가와트급이나 100메가와트급의 수전의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지금 이제 그 각 전문가들을 모아서 한 분과를 7개를 이제 돌리면서 실제로 이제 그 수립 작업 있고요. 이렇게 되면 수소 경제 정책이 더욱 이제 구체화되고 일종의 마일스톤이라든지 그리고 기업들이 이제 이 분야에 투자하면 내가 이렇게 그 뭐랄까 비즈니스 모델을 가져갈 수 있겠다. 수익 구조를. 아직은 사실은 수소 경제가 수익 구조를 지금 충전소도 뭐 그렇게 흑자 보는 데가 몇 개 없습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인프라가 같이 갖추고 전체가 아까 말씀드린 탄소 중립, 탄소 국경세라든지 탄소세 이런 거로 인해서 비용이 올라가는 거를 수소와 이렇게 같이 결합이 되면 수소 경제가 경제성도 갖고 경쟁력도 갖고 그래서 우리가 좀 사실은 수소 경제가 해서 우리가 앞서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서가는 그 경제를 실제로 이제 해외에 같이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아까 여기서 설명 많이 안 드렸습니다만은 그 해외 협력도 양국 간 협력, 다국 간 협력, 또 국제 협의체 같은 거를 저희가 회의체 같은 거를 하나 지금 9월에 설립을 하고 그래서 수소 경제는 크게 두 가지 요소인데요. 규모의 경제, 그 다음에 기술의 경제입니다.
수소는 기술이 받침돼야 되기, 효율성 있는 기술이 받침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라 이 수소 산업 생태계에 있는 분들과 같이 구매 경제를 위해서는 이게 옛날에는 이 뭐 제품 하나 단위로 팔았는데 지금은 이제 수소 하면 이제 인프라까지 다 같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국가도 그렇게 이제 협력하고 민간 차원에서 저희들이 또 협력하고 기업도 다시 엮어드리고 이런 상황으로 지금 이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술 기반인데 아직까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기술력이 수전의 기술이라든지 연료전지 기술은 우리가 특히 자동차용 연료전지 기술은 우리가 이제 지금 굉장히 선도적으로 앞서고 있는데 그 생산에 있는 수전 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떨어지는 게 사실이고 그다음에 충전소 국산화율도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위해서 저희가 지금 이제 그 계속적으로 그 정부를 도와서 정부와 함께 그 R&D도 하고 각종 그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특히 이제 수소 경제를 놓는 데 중요한 틀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기술 그다음에 이제 산업 투자죠. 투자 기술 그다음에 인력. 그래서 인력도 저희가 그 수소 전문 인력 양성을 저희가 총괄 주관을 해서 각 대학 저 수도권에 있는 대학, 중부권에 있는 대학, 저 남부권에 있는 대학과 같이 하고 기업, 그 다음에 인증기관들도 같이 해서 그거를 지금 인력 양성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 다시 또 더 큰 인력 양성도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지금까지가 제가 그냥 두서없이 좀 이제 설명을 드린 거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나는 그 좋은 자료 가지고 열정적으로 강의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몰랐던 거 좀 많이 알게 되는데요. 주기율표 원소 주기율표에서 1번이죠. H2 네, H입니다. H가 아니고 그리고 뭐 태초에 하여튼 우주가 탄생할 때 제일 많은 원소가 지금의 75%가 수소입니다. 네. 사실은 그동안 이 중요하고 그 비중이 높은 H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고 있었는데 네. 이 H2 코리아라는 정말 선자부 네. 기업 단체에서 우리 단장님이 한두 해 연구하신 거 아닌 것 같습니다. 연구하셨는데 그렇습니다. 네. 정말 그 고생 많았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네. 드립니다. 말씀 주십시오. 이걸 보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뭐 잘 나가는 기업들, 네. 특히 포스코, 네. 현대제철, 네. 그다음에 한전 안에 있는 네. 발전자. 발전사. 예, 발전자 회사들. 원전을 빼고 네네. 보니까 뭐 한 해 순이익이 뭐 천억 뭐 이 정도 네. 수준인데 네. 탄소세가 미국이 2025년부터 네. 유럽이 2023년부터 해서 거기서 뭐 최소 단위, 중간 단위 뭐 네, 그렇습니다. 10불, 50불 네, 네. 뭐 이렇게 네. 최대 할 100불 때 정도까지 막 가죠. 이 거의 한 해 순이익이 다 날아가더라고요. 거의 그렇죠. 네. 네. 제가 또 표 보여드린 거. 23년 하면 지금 2년밖에 안 남았고 네네. 25년이면은 적은데 한 4, 5년 남았는데 네. 물론 뭐 한전 자체 발전사들은 수출은 별로 없지만 네. 그래도 하여튼 저기 수입하는 석탄이나 이런 네네, 그렇죠. 그걸 부과할 수 그렇죠. 있고. 탄소세가 거기 네. 이제 들어가게 되겠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그 제품을 이렇게 수출하는 제조하는 회사들이 탄소세 대상인데 네. 이게 나라 전체가 이거는 비상을 걸어야 될 지금 상황이 예, 그렇습니다. 너무 네. 가까이 왔지 않습니까? 네, 갑자기까지는 예, 아니고 미국도 가까이 바이든 왔죠. 대통령이 내려서 이랬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네.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사실은 좀 비상배를 울리는 역할을 내가 볼 때는 단장님 쪽에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 부분에서 정말 중요하다고 보고 네. 특히 그 이제 이 우리나라 이 LNG 발전소가 많이 석탄을 또 LNG로 바꾼다 해서 네네. 네. 제가 한전 쪽에 일을 하다고 네. 하지만 터빈 LNG 터빈이 가스 네. 터빈이 지익의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유지 보수료를 많이 받아가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네. 있죠. 제가 발전사 전부 들어보니까 네네. 거의 독점입니다. 네네.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그나마 수소 쪽은 네. 좀 기존 그런 지적 재산이나 이런 거에 불이하게 지금 완전히 하나의 네. 그 새로운 페이지에 시작하니까 네. 굉장히 의욕적으로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 부분에서 우리가 수소 쪽에 세계적으로 좀 이끌어가는 네. 그래서 말씀 주신 예. 대로 두산중공업하고 예. 포스코하고 예. 그 한전과 한전연구소죠. 예. 연구소가 뭐 한전이니까 예. 한전하고 발전자 회사들이 예. 또 이제 민간 그 뭐 효성이나 여러 기업들이 일종의 그 발전, 수소 발전에 대한 예. 그 연구 또는 같이 협력할 거 연구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 네, 예. 네, 그렇게 해야 좀그 네. 지적 교육관이 좀 기술에서 맞습니다. 좀 네. 공급이 되고 네, 네, 그래서 제가 포괄적으로 하나 질문 드리는 거는 네, 예를 들어 구글이 와서 전부 지금 다 장악했다 않습니까? 네, IT 쪽은. 검색부터 네, 뭐 네. 유튜브부터 네. 다 장악. 우리가 휴대폰도 뭐 구글 안드로이드 그래, 예, 맞습니다. 네, 어디 뭐 하나 뭐 구글 네, 맞습니다. 네, 제가 하나 제안 드리는 거는 H2 코리아가 이 수소 생태계 하나의 구글 정도로 목표를 해가지고 예, 모든 인력 양성부터 뭐 네. 기술 개발부터 네. 이거를 네. 해가 기업, 네. 정부, 네. 그다음 민간, 우리 네. 같은 중소기업까지 다 네. 포함해서 네, 하나 이걸 생태계를 완전히 그려서 네. 여기 요소 전부 다 와라. 네, 네. 그런 플랜 하고 계시죠? 예, 그게 지금 저희의 역할이 저희는 이제 그 민관 합동협의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중앙수소산업진흥 전담기관이 이제 3개가 있는데 예. 저장, 생산, 유통, 그다음에 그 안전, 생산 유통은 가스공사가 전담기관을 하고 있고 안전은 가스안전공사, 그다음에 그게 수소산업의 생태계를 구성하고 수소산업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수소 그 기업을 전문기업을 육성하고 각종 인력을 양성하고 기술 개발에 대한 그런 것들을 주관하면서 같이 총괄하고 소위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저희가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미래가 제가 볼 때는 중심 역할을 하셔야겠죠. 네. 손들고 지금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네, 특히 저는 이제 그 최근에 뭐 내년 대선 기자들 여러 사람들 나와 정책 발표하는데 나는 이런 쪽에 왜 아무도 아니 그 국회하고도 네. 지금 저희가 그 국회에 특히 이제 국회 수소 포럼이라고 있는데요. 예. 그 의원님들이 쭉 계신데 그 국회 수소 포럼이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그 수소법을 제정하는 데 있어서는 그 국회에서도 그런 국회 수소 포럼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런 법제화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거를 선도하시고 받침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세계 최초 수소 제정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지금도 원활하게 정부하고야만 당연히 같이 저희가 뒷받침하고요. 그 국회도 그 수소 포럼 그다음에 뭐 또 ESG 포럼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국회에서 하시는 거를 저희가 이제 같이 협력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예. 다행히 그 수소경제위원회가 지금 여러 가지 진행하고 있는 거 네. 희망적으로 보이고요. 네네. 한 10년 전에 사실 클린 디젤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예. 되게 예. 헷갈려서 무슨 말씀인지 제가 디젤 자동차 엄청 많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사실은 굉장히 수소 분야에서 CO2 배출이 네. 많잖아요. 네. 그걸 빨리 용어를 클린 수소로 바꾸고 예, 저희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린 수소는 영어가 그린 들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한국말로는 청정수소라는 예. 표현을 쓰고요. 예. 청정수소의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예. 이제 조금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린 수소, 블루 수소, 그레이 수소인데 청정 수소 범위는 블루 수소까지를 보는데 블루 수소를 그럼 어느 범위까지 그 청정 수소를 봐줄 거냐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CHPS 제도 그 설계에 이제 그게 반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생활로 가보면은 이제 사실은 전기차는 승용차하고 SUV 정도는 되는데 트럭으로 가니까 이게 맞습니다. 예, 하중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게는 저 짧은 지식이와는 수소로 가야 돼요. 네, 그 아까 제가 이제 트럭, 슬라이드에서 워터버스. 예. 말씀드린 게 중대형 이상은 예.
효율성으로 보나 뭐로 보나 그게 이제 하고요. 그래서 지금 그런 중대형 현대도 뭐 그런 이제 그 갖고 있고 충전소 보급을 위해서 이제 그 하이넷이라는 충전소 보급하는 HPS가 하나 있고 SPC 스페셜 퍼포즈 컴퍼니가 있고 그다음에 코하이젠이라는 상용차 트럭이나 버스 충전소를 구축하는 목표로 설립한 코하이젠이라는 또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들 통해서 이제 충전소 구축되겠습니다. 그래서 저기 이제 전기차를 사느냐 수소차를 사느냐 굉장히 그 효율이 좋고 그런데 충전소가 없단 말이야. 지금 현재 한 100기 정도라서 저 예전 사람이 하나 유튜브 보니까 자기는 그 지역에 충전소가 있으니까 네네. 출퇴근 때 아주 만족한다. 네. 근데 이제 충전소가 있으면 만족하죠. 네. 그래서 전기차에 비해서는 수소차가 훨씬 그 장거리 갈 수도 있고 네. 효율도 높고 네. 충전 시간도 짧은데 네네. 이제 이게 그때 뭐 어디 강릉이 어디 포괄을 사고 하면 네. 이 주민 동의가 쉽지 않고 네, 그런 부분들이 그런 지금 장벽이 있는데 네. 아까 보니까 그 고속도로라든지 뭐 네. 현대라든지 이런 데서 좀 하대요. 네네. 그래서 수소 충전소 이것도 그 좀 더 과감한 맞습니다. 인센티브를 뭐 예를 들어 주민 동의가 얻을 때 네, 그 맞습니다. 사람한테 뭐 10년간 좀 싸게 주겠다. 뭐 그런 부분 결국 이제 지금 지금 좀 많이 하면은 네. 충전소만 확보되면 사람들이 맞습니다. 수소차 많이 사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한 2030년까지 한 660기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한 660기 정도가 구축이 되면 이제 저 LPG 차량 충전하듯이 그 정도 되면 그 크게 이제 뭐 어려움이 없으실 거로 보이고 충전소 보급은 이제 환경부에서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저희도 환경부하고 잘 협조해서 뭐 저희가 하는 그동안에 해온 일 중에 하나가 그 설명회에 가서 수소 지금처럼 뭐 수소 뭐 차량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좀 그 설명을 드리고 그런 역할들을 저희가 지난번에 양재 충전소 그때도 저희 이제 간부가 가가지고 실질적으로 전문가들하고 간부들이 가가지고 그 이게 충전소가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 이렇게 뭐 안전성이 이렇게 문제가 없다 이런 점들을 설명을 드리고 저희 하는 큰일 중에 하나가 또 국민의 지금 말씀하신 국민의 수용성을 제고하는 그래서 그런 수소하고 좀 친숙해지는 지금 사실 원래 잘 모르게 되면 두려움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그게 아주 잘못된 그런 오해가 있어서 수소 왓소 퀴즈쇼라든지 그 콘텐츠 UCC 콘텐츠 그 이 경제대회라든지 이런 포스터 제작 이런 하여튼 그 좀 더 친근하게 국민들에게 수소 경제와 수소 차량이 모빌리티 수소라든지 뭐 이런 수소 경제가 다가설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그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유튜브 하는 사람 보면 굉장히 만족하더라고요. 수소 네네. 네. 그런 사람 공부를 많이 해주고. 네네.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고속도로 이 주유소들이 참 그거는 좀 많이 주민들하고 떨어져 있으니까. 네. 거기서 조금 뭐 한 100m나 이런 쪽에 부지 확보해가지고 네네. 도로공사하고 해가지고 네. 충전소를 전국에 쫙 해놓으면 네, 안성에 가면 그 안성에 가면 이제 있고요. 저희도 이제 가끔 출장 갔다 안성에 가서 이제 넣고 오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쪽 화성 휴게소 쪽도 가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지금 도로공사 하고 있고 그다음에 기존에 이제 그 주유소나 LPG 하던 그 기업들이 같이 설치하거나 전환하거나 그래서 전환 비용 뭐 그런 지원 방안도 지금 찾고 있고 그다음에 규제가 혹시 뭐 있다면 규제도 지금 예컨대 이제 충전소 내에는 연료전지 설치하는 게 좀 그 법적으로 정리가 안 된 부분은 다시 곧 규제 완화 차원에서 법적으로 정리한다든지 그다음에 그린벨트 내에서는 30%까지 뭐 그런 충전소 시설 설치 있도록 한다든지 그런 제도 규제 완화 이런 것도 저희가 지금 열심히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한 3, 40년 전에는 LPG 충전소 막 주민들 댐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LPG 충전소에 그 수소 충전소 같이 세워도 네.
주민들은 괜찮을지.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법적인 제도적인 것들을 지금 정리해 나가고 있고 실제로 네. 그쪽에 들어오도록 기업들도 이제 LPG 충전소를 운영하는 큰 기업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사업을 검토하고 사업성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럼 뭐 하나님 계신 H2 코리아가 정말 이거는 너무 중요한데 네. 조금 더 그러니까 각 그 민관 하여튼 그 기업들에서 그 관심도 높여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사실 오늘 모셨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고 예. 또 뭐 언제든지 예, 예. 이런 그 수소 경제 또 수소 산업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뭐 우리 저 청정 포럼 예. 그 회원분들께서 예.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예.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성심을 다해서 이제 예. 답변도 드리고 같이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혹시 질문 있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